총 9번의 국가부도와 IMF로부터 무려 23번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마지막 국가부도는 2020년 약 650억 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며 선언했고요. 가장 최근인 2023년에는 IMF로부터 약 7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최근까지도 처참하게 몰락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구제금융을 받은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에 부활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16년 만에 재정 흑자를 달성했고요. 월간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12월 25.5%에서 2024년 11월 2.4%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르헨티나의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한없이 몰락하던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독특하고 파격적인 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입니다.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정부 지출 삭감에 대한 의지로 전기톱을 들고 나오기도 했고요. 록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가죽 재킷을 입고 다니며 심지어 선거 유세를 락 콘서트처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은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비슷했죠. 그의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는 그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가 유명해진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가 집권한 이후로 아르헨티나가 갖고 있던 고질적인 경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정책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해결 방안은 정부 지출 삭감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데 주력합니다. 그 이유가 이전까지 아르헨티나의 경제 체제는 도저히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경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페론주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29대, 41대 대통령인 후안 페론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 이념입니다. 노동부 장관 출신이었던 그는 노동자 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쳤어요. 당시 농업사회에서 산업화의 물결이 거세지던 시점이었기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죠. 게다가 국내 산업을 정부에서 직접 육성하기 위해 산업을 국가 소유로 전환했고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을 시행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던 제품이 있다면 이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비싼 돈 주고 수입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공급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수입 물품에는 높은 관세를 붙여 물건 가격이 상승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저렴한 국산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인데요. 물론 이렇게 수입품을 배척하고 국내 산업을 육성한 건 국내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아르헨티나 국내 제품들의 경쟁력,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할 외국 기업들이 줄어들자 더 좋은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수입품은 비싸기도 하고 어차피 국민들은 국산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이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은 아르헨티나 제품들의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론주의는 저소득층에 집중된 복지 정책을 도입하였는데요. 페론의 집권 초기에는 국민 총소득의 무려 약 33%를 저소득층에 분배했다고 합니다. 국가 수익의 큰 부분을 오직 저소득층 지원에 할당한 셈이에요. 이 외에도 페론은 의료, 교육, 주택, 도로 등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공공 서비스이다 보니 공무원들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정부에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 또한 빠르게 불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퍼주기식의 정책은 과도한 정부 지출을 불러왔고요. 최근까지도 아르헨티나는 페론주의에서 비롯된 다양한 경제 문제와 과도한 정부 지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부임한 밀레이 대통령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밀레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정부 지출 삭감을 위해 강력한 긴축 정책을 단행합니다. 그는 2024년 말까지 재정 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경제 개혁 패키지를 시행하는데요. 그는 먼저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은 공무원 임금 문제부터 손봅니다. 예산 삭감을 위해 정부 부처 수를 18개에서 8개로 줄이고 무려 약 3만 명 이상의 공무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살아남은 공무원들은 그
임금마저 동결시켜버렸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상황. 하지만 밀레이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공공 서비스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들도 손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을 폐지하고요. 진행 중이던 모든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해버립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주었죠. 전기나 가스와 같은 에너지 보조금과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다 보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저소득층의 경우 전기요금이 하루아침에 거의 2배로 인상되었고 중산층의 경우에는 최대 155%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가격까지 무려 10배 이상 상승하면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제 그 흔한 버스를 타는 일조차 큰 부담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러한 비용 줄이기에 심각한 부작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높은 실업률 문제였죠. 앞서 살펴보셨듯이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많은 공무원을 해고했고 진행되던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파로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이 치솟게 됩니다. 2023년 말 5.7%였던 실업률은 2024년 1분기에 7.7%로 증가했습니다. 실업자 수로 따지면 약 30만 명의 실업자가 생긴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직장을 잃게 되자 당장 소득이 없어진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 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무려 약 53%에 육박했고 더 극심한 빈곤을 겪는 사람들은 약 3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이죠. 이런 걸 보면 이게 과연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맞나 싶은데요. 하지만 밀레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원성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책에 더욱더 힘을 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높은 빈곤율의 원인은 자신들이 아닌 이전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죠. 대통령 대변인 마누엘 아도르니는 재앙적인 상황을 물려받았고 그들은 우리를 가난한 나라가 되기 직전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빈곤과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라며 정부의 정책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레이 정부는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던 높은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데요. 바로 페소 평가 절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상품의 경쟁력이 낮아 수출보다는 수입에 더 의존하는 국가입니다. 계속 돈이 새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밀레이 대통령은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재정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하여 페소화를 무려 약 54%나 절하하는 초강수를 둡니다. 쉽게 말해서 페소화의 가치를 일부러 그만큼 떨어뜨렸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이 페소화 평가 절하 정책이 알고 보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겠다는 그의 의도와 상반되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페소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입해오는 물건들의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테고 이는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더니 대체 무슨 속셈이 있던 걸까요? 알고 보니 그는 이러한 화폐 가치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페소의 가치를 낮추게 되면 수입은 비싸지지만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외로 물건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기회이거든요. 밀레이는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낮은 가격을 이용해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죠. 그리고 반대로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기 이전에 비싼 가격 때문에 수입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면서 더 많은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외화벌이 목적 이전에 밀레이 대통령의 이러한 통화 정책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페소의 잘못된 환율을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환율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두 개의 환율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정부가 개입하면서 만들어진 공식 환율이 존재합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 이 공식 환율을 인위적으로 항상 낮게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환율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보니 아르헨티나 내에는 이러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환율이 생겨났는데요. 이 환율이 바로 비공식 환율 또는 블루달러 환율입니다. 용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공식 환율은 1달러에 200페소로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가격으로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외화 보유량이라는 건 어차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분명 더 비싼 가격을 주고도 달러를 사려고 할 거거든요. 바로 이때 이들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비공식 시장에서 1달러를 400페소에 거래하게 되는데 이를 비공식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 암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400페소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시장 가치에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비공식 환율에 의해 1달러만 있으면 되거든요.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공식 환율은 1달러에 200페소이기 때문에 400페소짜리 물건을 사려면 2달러를 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르헨티나 물건이 실제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 나라에서 환율이 불일치하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르헨티나의 화폐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마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밀레이 대통령은 당장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공식 환율을 평가절하하여 비공식 환율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춤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제는 왜 밀레이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심지어 이때 밀레이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 아예 페소를 버리고 국가 공식 통화를 달러로 채택하자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동안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페소를 마구 찍어내다 보니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 쳤고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더 악화시켰다는 거였죠. 만약 달러가 공식 화폐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의 불일치 같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투자금이 빠져나갈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레이 대통령의 공약은 그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 달러화가 되면 아르헨티나는 경제 주권을 잃고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그 이유였고요. 그리고 일단 달러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페소를 대체할 만큼의 달러가 필요한데 국가 부도와 구제금융을 수없이 겪어온 아르헨티나가 그만큼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겁니다. 결국 달러화라는 급진적인 정책보다 페소 평가 절하를 통해 화폐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길을 택한 거였죠. 이렇듯 밀레이 대통령의 부임 이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건 불과 약 1년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파격적인 정책들로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저소득층의 불만은 커져갔고 페소 평가 절하로 인해 단기간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러한 밀레이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던 경제 정책이 그의 파격적인 개혁 정책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 재정 상태를 흑자로 만들겠다던 그의 포부답게 실제로 16년 만에 국가 재정을 흑자로 돌아서게 만들었고요. 25.5%까지 치솟았던 월간 인플레이션율을 2.4%로 감소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밀레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끝없이 경제가 몰락 중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현재 모습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리더의 행보가 국가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직까지 이러한 밀레이 대통령의 대담한 행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판단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앞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